안녕하십니까. 증시학도의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가 현재 한국 방위산업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리고 무기체계의 상황들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에비에이션 위크의 김민석 기자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우리가 이제 T50 이야기를 해봤고, T50이 잘 되면 타이 항공우주가 장기간 생존할 수 있는 보루를 얻게 되는 거고, 사실 어려웠죠, 많이. 많이 고생을 했다가 이번에 이제 그동안의 고생의 결과가 하나하나씩 나오는 시즌 그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KF-21만 해도 엄청난 시행착오랑 인고 끝에 지금 현재 실제로 비행기 완성 모든 시제기가 완성돼서 다 시험 비행을 하고 있고, 네. TA50도 이제 처음에는 그 수출 시장에서 잘 진행이 안 돼서 많은 비난을 받다가 뒤늦게 빛을 본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그럼 이게 지금 계약이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어떤 게 계약이 되는 거예요? KF-20은 아직 아닐 테고, 그럼 TA50? 이건 T50하고 같은 건가요? TA50이라는 거는 또 이제 FA50 제가 설명드렸고 T50 설명드렸는데, 네. T50과 FA50 합치면 또 TA50이라는 게 돼요. 그래? 그럼 이거 어떻게 쓰는 거예요? 네. 요거는 훈련기로 쓸 수도 있고 공격기도 쓸 수 있고 둘 다 쓰는 국가들을 위해서 사용되는데, 태국 공군, 그 다음에 이라크 공군이 지금 현재 사용 중입니다. 하이브리드네. 네. 예. 그래서 두 개를 FA50과 T50을 합쳐서 따로 구분이 좀 힘들어요. 생긴 건 완전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요 세 개를 그냥 눈으로 보는 거는 구별하기는 약간 힘들긴 합니다. 예를 들어 레이더 없으면 그 트레이닝이 되는 거고. 레이더도 있습니다. 심지어 T50도. 더 좋은 레이더가 달려있으면 트레이닝이 아니라 공격기고, 그 싼 레이더가 달려있으면 그냥 트레이닝이고, 요렇게 좀 옵션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군기의 실력을 따질 때 어느 나라에 지금 이렇게 당연히 미국이 세겠죠. 미국의 어떤 대표 기종, 그다음 아마 프랑스겠죠. 그다음 러시아겠죠. 그다음에 이렇게 대략 한 대여섯 개의 순서 한번 대략 러프하게. 와, 이거는 진짜 완전 어려워요? 매니아 분들이 굉장히 이제 의견을 많이 가질 수 있는데, 저는 사실 미국 다음이 중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국 다음이 유럽, 그 다음이 러시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됐냐면, 제일 좋은 비행기가 뭐냐, 그 나라에 제일 좋은 전투기가 뭐냐고 했을 때, 미국은 F-20이랑 35라는 스텔스 전투기,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전투기를 이미 두 종이나 생산을 수백 대를 하고 수천 대를 하고 있어서 가장 독보적으로 강합니다. 스텔스 전투기가 사실상 결론적으로 하면 킹왕, 완전 이제 공중전을 장악할 수 있다. 에어 도미넌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거를 미국이 제일 기술력이 높고 제일 숫자도 많고, 중국이 근데 5세대 전투기 만드는데 성공을 해서 J-20이라는 5세대 전투기를 지금 현재 양산 중이었습니다. 원래는 러시아가 중국보다 한 수 위라고 했는데, 러시아가 5세대 전투기를 만들었다고 주장을 해서 생산을 했는데, 이거는 약간 5세대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스텔스 능력이 별로인 것 같다. 이 분석을 해보니까, 이거 말만 5세대인가 아닌가, 요런 의구심이 많았고. 5세대라는 건 스텔스가 기능이 있는 게 5세대예요? 여러 가지 개념이잖아. 제일 중요한 건 스텔스입니다. 예. A사 레이더도 5세대에 들어갔는데, 4세대 레이더 중에서 4세대 전투기도 A사 레이더가 들어가 있어서 이건 약간 애매하고요. 스텔스 성능이 제일 5세대 전투기의 조건인데, 중국이 여러 가지 분석을 하니까 중국의 5세대 전투기가 러시아의 5세대 전투기보다 성능이 우수하다. 현재는 이런 식으로 의견이 기울어져서 미국 다음엔 중국, 중국 다음엔 유럽과 러시아가 비등비등한 수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를 추격하는 국가로, 유일한 국가로 한국이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약간 애매하긴 한데, 한국의 KF-21이 4.5세대인데 일본은 이미 4세대 전투기를 양산을 했으나 후속 사업이 없고 유럽이랑 공동 개발하기 때문에 한국보단 약간 위에 있다 정도,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걔네가 비행기 만들 수 있어요? 그럼요. 저희보다 아니 기술은 있는데 기술도 있고, 만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전범 국가라서? 요것도 잠깐 세상하자면, 일본은 무기를 전범 국가라서 무기를 만들지 않겠다는 선언을 한 적이 없고, 수출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걸 법적으로 한 적도 없고, 그냥 의회에서 우리는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겠습니다가 했다가, 아베 총리가 이제 죽기 전에 현직에 있을 때, 우리는 이제 수출 금지도 안 하고 마음대로 수출하겠다, 이렇게 선언까지 하는 상태입니다. 다시 돌아오면 프랑스 라팔 이런 게 굉장히 뛰어난 게 아니고, 중국이 확실하게 아직 검증은 덜 됐으나 5세대 비행기가 있더라. 그것도 100대 이상 지금 자체 개발해서 양산 중입니다. 그럼 레이더는요? 레이더도 A사 레이더하고 산 거 있고, 엔진만
러시아에서 수입해서 이제 엔진은 아직까지 러시아에서 수입하니까 러시아보다 밑이네라고 했다가 최근 들어서 국산 엔진을 장착하고 성공적으로 비행하는 게 이제 보여져서 이제 엔진 기술도 완전히 중국이 러시아를 추억해서 세계 2위로 올라섰구나 이렇게 사실상 인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 올랐습니다. 네, 이거는 굉장히 이제 덕후들끼리의 논쟁이 굉장히 가열차게 있을 내용이긴 한데 저희는 이제 이 투자업에 있다 보니까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저희 또 기존에 있었던 지식하고 이제 연결이 되잖아요. 그럼요. 이게 미국이 칩을 막는 이유가 저는 확실하네. 이거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건 안보상의 문제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건 결국은 안보 계속 그러고 걔들도 그렇게 얘기했고. 근데 비행기가 여기까지 와서 비행기가 이제 레이더도 장착하고 여기다 최첨단 성능의 반도체 칩을 달면 굉장히 강력한 무기 파워를 가지게 되는 거네요. 또한 이제 미국 쪽의 전문가들은 이제 AI랑 빅데이터 그다음에 VR 기술도 사실 전투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것들도 중국이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다간 중국이 추월할지도 모른다 이런 기사들을 이제 미국 내부에서 많이 내놓고 있죠. 군사 기술이나 전투 기술 포함해서. 네. 반도체 칩이 군사 장비에서 중요합니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지금 현재 3나노, 2나노 이렇게 하는 나노 경쟁이나 몇 나노 이상은 수출 금지하겠다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엄청나게 낮은 미세공정을 군사 쪽에 잘 쓰진 않습니다. 네, 그러겠지. 왜냐하면 안정성이나 그렇죠. 이런 게 있으니까. 당연히. 다만 그래도 최신 기술과 칩 기술, 특히 설계 능력, 칩 중 반도체 칩 중에서 뭐라고 해야 되나? CPU 같이 유니버셜하게 쓰는 거 말고 특정 목적을 위해서 설계하는 칩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FG 그런 것들이 군사용 특정 목적, 뭐 레이더라든가 미사일이라든가 아니면 전자장비 이런 거에 대한 설계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요 기술은 이미 중국이 예전부터 세계 2위였죠. 설계하는 것도 생산 능력은 세계 1위일 것이고요. 그래서 특정 목적에서 5세대 전투기에 필요한 전자장비 이런 거에서 완전 미세공정이 필요한 것은 아니나 그 필요에 맞게 칩을 설계하고 맞고 그 발열에 맞게 발열이 나지 않도록 설계하고 비행기가 초음속으로 돌거나 자기 무게의 몇 배의 압력이 가해져도 제대로 작동하는 이런 기술 같은 경우에 이미 중국이 사실상 따라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육상 어떤 발사체나 이런 데에서는 칩이 정말 중요해지겠네요. 그리고 이제 AI가 점점 발달해지니까 AI 기술과 이제 반도체가 어떻게 발전할지, 현재처럼 딥러닝 방향으로 가가지고 GPU 연산이 만들어졌자면 이제 비행기나 전투기나 탱크에도 이제 GPU, 엔비디아 GPU를 사용해야 될 날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미국 쪽에서 미래 쪽, 군사 쪽 하는 사람들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상이라든가 아직은 그런 건 없지만. 예. 자, 이제 본론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한참 들어갔었는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제 KF-21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F-21이 어떤 비행기일까요? KF-21 보라면은 대한민국 최초의 초음속 전투기이자 4.5세대 전투기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 여기서 4.5세대 전투기라는 의미는 F-16, F-15와 같은 4세대 전투기랑 F-22, F-35와 같은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의 중간이다. 그래서 성능도 중간이고 퍼포먼스도 중간이라고 생각하시는 편합니다. 대신 F-35나 F-25보다는 대신 가격이 저렴하고 유지비용도 적죠. 유지비용이 적고. 네. 이것도 역시 이제 카이가 만든 거고 이것도 역시 로키드 마틴의 기술 공유. 근데 로키드 마틴이 사실은 F-16보다 더 발전된 거잖아요. 이건 왜 줬어요? 요것도 히스토리가 있는데 이 처음에 KF-21 설계를 T-50을 설계를 했을 때 이 4건 조항 중에서 F-16보다 좋은 전투기 설계에 T-50을 쓸 수가 없다. 무슨 말이냐면 T-50 설계할 때 F-16의 기술 자료에 이런 것들을 참고서 정도로 줬어요. 문제집 할 때 실제 시험지랑 시험지랑 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문제가 되면 문제집 같은 느낌의 기술 자료를 줬는데 대신에 T-50은 F-16보다 성능이 좋으면 안 된다. 그런 제한 조건을 뒀는데 그 이후 T-50이 나오고 새로운 이제 F-35를 로키드 마틴한테 도입하면서 기술 이전을 받고 그런 제한이 없어지면서 F-16보다 더 좋은 설계를 더 좋은 성능의 전투기를 설계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F-30을 받는 과정이 있었군요. 그 사이에.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 공군의 이 도입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뭐 팬텀은 이제 제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F-16이 도입됐고 처음에 그 다음에 F-15가 도입되고 그 다음에 F-35가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KF-21은 F-15와 F-35 도입 과정 중에서 영상 초반에 말한 절충구의 기술 이전
보잉과 로키드 마틴, 그 중에서 로키드 마틴을 중심으로 기술 이전을 받은 걸로 시작을 할 수 있었고 부족한 부분을 메꿀 수 있었다 정도로 할 수 있습니다. 좀 문외한이라서 그런데 F-15도 그럼 보잉 게 아니고 로키드 마틴 거예요? F-15는 보잉 겁니다. 그래서 거예요? 보잉과 로키드 마틴 둘 다 저희한테 기술 이전을 해주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하이브리드 자식이구나 우리는. 그렇죠. 다만 이제 보잉 쪽보다는 로키드 마틴 쪽의 입김이 더 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35는 로키드 마틴 제품이고, 그것도 그 기술을 공여를 받아가지고, 네, 공여를 받아가지고 그걸 베이스로 해가지고 지금 KF-21이 나왔다. 네. 다만 T-50의 경우에는 F-16 설계도나 설계 데이터 자체를 공부하는 기회로 삼았는데 이번 KF-21은 F-35나 F-16의 설계도 자체를 받은 게 아니라 야 우리가 한국이 설계 능력은 있어. 근데 설계를 검증하고 테스트를 하고 이렇게 검증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슈퍼바이저 해주시는 분들이 기술자들이 50분 정도 미국에서 오셔서 이는 네가 이렇게 설계했으면 이 기능은 이렇게 테스트를 하면 돼. 요걸 기능을 검증하고 싶으면 이런 걸 만들어줘. 이런 것들에 대한 노하우를 알려준 것이고 설계 자료는 전혀 받은 것이 없습니다. 생이네 우리가 그러면 생으로 한 거네요? 예. 다만 이제 그 자동차로 치면 야 충돌 테스트 어떻게 해야 돼? 야 안정성 테스트 어떻게 해야 돼? 연비 측정을 이렇게 하면 돼.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빨리 안 해줘 주려고 그랬을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예.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KF-21의 경우에 엄연히 4.5세대 전투기로서 미국이 지금 현재 팔고 있는 F-35보다는 성능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고 그 다음에 한국의 사업이 워낙 중요했기 때문에 로키드 마틴은 2차례에 걸쳐서 기술 이전을 해줬던 것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기술 이전을 한 거는 우리는 뭐 닭고기를 준다거나 뭐 쌀을 줄게 뭐 이런 게 아니고 우린 현찰박치기를 했나 보죠. 이렇게 기술을 받을 수 있었던 거는? 예, 그렇습니다. 그게 구매력의 원천이고 우리 기술 발전할 때 원천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얘는 당장 현금 쇼미더머니 해줘야 되는데 쇼미더 캐시 해줘야 되는데 대한민국하고 그러는데 쇼미더 캐시야. 그러니까 기술 줄게. 우리 별 필요 없는 구닥다리 기술이니까 뭐 이런 개념인가 보죠. 플러스로 해서 한국에서 무기 수출에 성공한 무기는 거의 반드시 성공합니다. 딴 나라에서도. 네. 이거 분쟁 중인 국가에서 사갔어 얼마나 좋겠어. F-16이 사실 그 혜택을 크게 받은 것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도 뭐 이지스 구축함이라든가 많은 수입 무기들이 한국에서 인정받았다. 전 분쟁 중인 국가에서. 그러면 니네들도 사고 싶지 않아? 이런 식으로 해서 미국이나 몇 가지 국가들이 좀 혜택을 본 게 있죠. 야, 마치 삼성전자에 하청하는 업체가 삼성전자한테 본전 치기만 해도 하청하면 딴 데다 팔아먹을 수 있는 거하고 똑같은 개념인 거네요. 그럼요.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국이 정말 중요한 무기 판매처군요. 네. 그리고 어떻게 비유하자면 이제 백화점 명품관이 한국 시장이라고 볼 수 있죠. 야, 우리 여기 입점했어 하면서. 예. 그렇군요. 그쵸, 예. 그래서 기술 이전을 했고, 근데 이거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안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순순히 주긴 줬군요, 기술. 엄청나게 그래도 안 주려고 하고 그런 협상을 할 때 몇 년씩 걸리고 아주 진담을 빼긴 합니다. 심지어 프랑스랑 이제 이런 형태로 기술 이전을 해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다 해놓고 말을 바꿔서 안 줘! 나가! 아무것도 못해!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쫓겨난 적도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아주 칼같이 잘라가지고 이렇게 준 경우도 있고 러시아 같이 이번에 나로랑 누리호 개발할 때 뭐 엔진을 모형을 준다고 했는데 진짜로 준다거나 이런 거래 같은 것도 있는 게 별별 일들이 정말 다 생기고 정말 기술 받는데 엄청나게 고생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KF-21이 지금 시제품만 나온 거죠? 그러니까는 본격적으로 양산이 된 건 아니죠? 이게 비용이 워낙 많이 드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잠정 전투 사용 가라 판정이라는 걸 받았는데 이게 뭐냐면 아직 전투에 쓸 수는 없어. 근데 전투에 쓰기 직전에 몇 가지는 할 수 있어. 요런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는 KF-21로 비행을 해서 무기를 쏠 수 있어. 요런 것들이 이제 몇 가지가 승인된 거죠. 그리고 현재 이제 시제기가 지금 7대가 모두 완성이 되어서 시험 비행을 하고 있고 2,500번을 시험 비행을 해야 되는데 이제 250번 정도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말했는데 6개의 시제기인데 7개로 잘못 말했네요. 네네. 예. 6개의 시제기. 네.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얘기가 논란이 되고 있는 거는 워낙 큰 사업이라서 이게 카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한국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다른 나라의 도움도 많이
필요한데 인도네시아가 개발 사업에 참여를 했는데 돈을 잘 안 주고 미정부족한다고 그런 소문들이 많던데요. 실제로 그러고 있고 원래 약 1조 원 정도를 지불을 해야 되는데 현재 3천억 원 정도만 지불하고 거의 7, 80%를 미납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럼 계약 파기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현재 계약 조건에 따르면 인도가 1조 원에 달하는 개발비를 투자해주는 대가로 한국은 이제 기본적인 설계 기술과 그 6대의 시대기 중에 5기를 인도네시아에 넘겨주는 그 조건을 했는데 만약에 지불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그 나머지 이제 생산에 대한 기술 이전을 하거나 이제 5기를 넘겨주는 이런 것들을 행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인도네시아는 이거 그냥 여기서 멈출 수는 없겠죠? 3천억이나 벌써 이미 매몰 비용이 있는데. 그 의견을 인도네시아 군사 전문가들도 이야기를 하고요. 다만 이제 인도네시아 내부 사정, 그러니까 KF-21 같은 경우에는 이게 2026년에 개발이 양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돼서 2028년까지 되는데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 그래서 이미 전투기 몇 대 이 프랑스 등지에서 사왔던 거, 그 카타르랑 사왔던 것도 있고, 그래서 아직 인도네시아 내부에서 결론이 나지 않았으나 모두가 인정하는 거는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먼저 나가면 인도네시아 손해다. 요거까지는 컨센서스가 됐고, 근데 돈이 모자라서 어쩌지? 요거는 이제 인도네시아 정계나 아니 시민사회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도 그런 어떤 군사적인 국방에 대한 필요성이 상당히 절실한가 보죠. 예, 기본적으로 인도네시아는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군사적 목적과 그 항공우주 산업을 발전시켜야 되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도네시아가 이제 섬이 많고 이 인구가 많다 보니까 항공에 대한 수요가 높아서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먼저 이제 항공 산업에 뛰어들어서 CN-235라는 이제 약간 작은 수송기를 스페인에서 면허 생산해서 운영을 하다가 한국 공군한테 수출한 적도 있고요. 이렇게 KF-21도 이번에 50대를 생산하기로 하면서 이 항공 산업을 더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죠. 국방력 강화와 함께. 또한 이제 원래는 호주랑 인도네시아가 좀 사이가 안 좋았다가 지금은 많이 개선됐고 중국이 이제 남중국해에서 진출되는 거를 인도네시아도 경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군에 대한 필요 때문에 참여를 했는데 지금 돈이 모자라가지고. 네. 야, 자원 열심히 팔아야 되겠네요. 거기는. 네. 그럼요. 네. 근데 이 KF-21이 4.5세대라고 하는데 그리고 초음속 최초의 초음속 비행기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봐야 돼요? 네. 지금 현재 이제 운영 중인 비행기 중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F-16, F-18, 그다음 미국의 F-16, F-18, 프랑스의 라팔, 그다음에 유럽의 유로파이터 같은 4세대 전투기라는 동등 이상 성능을 가지고 있으나 F-20이나 F-35 미국 제5세대 스텔스기보다는 공중전 성능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부족하다 정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건 우리 한국의 국방부에서도 매입할 의지가 있겠네요. 어떤 인도네시아 한국의 국방부요. 한국의 국방부는 이미 이제 계약을 하기로 돼 있는 상태이고 KF-21 같은 경우에는 많이 사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은 예를 들어 F-15 이후의 비행기니까 네. F-35보다는 어떻습니까? F-35보다는 성능이 떨어집니다. 성능이 떨어져요. 네. F-22보다는 성능이 떨어지나 F-15랑 비교를 했을 때 F-15가 KF-22보다 훨씬 크기가 크기 때문에 무기를 더 많이 실을 수 있으나 공중전에 가면 레이더 성능이 KF-21이 좀 더 좋고 그 다음에 레이더에 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F-15와 KF-21이 실제로는 비슷한 공중전 성능을 보일 거라 생각합니다. 훨씬 큰 비행기 상대로 전투를 해도. 그래도 우리나라가 직접 만들었으니까 어떤 그 유지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현저히 낮아서 국방적 부담은 과거 이제 미군이 가지고 온 것에 비해 훨씬 현저하게 떨어지고 막 그렇게 되겠네요. 앞으로 실제로 운영해봐야 알겠습니다만 T-50과 FA-50을 우리나라 공군이 운영해봤을 때 비슷한 크기를 미국에서 사서 운영했으면 몇 배의 유지비를 줬어야 되고 부품도 그냥 돈 준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F-16 같은 경우에는 특정 부품을 주문했는데 수리 부품 3년 있다가 줄게 아직 재고가 없어 기다려 이런 경우도 비일비재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해결되니까 굉장히 한국 공군이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게 그러면은 주력기까지는 안 돼도 굉장히 주요한 한국의 공군기가 되겠네요. 비유하자면 한국 그 공군의 허리 최고로 좋은 비행기는 아니지만 수적으로는 최대 주력으로 해서 그
최고로 좋은 전투기들이 먼저 이빠따로 적진 한가운데 깊숙하게 침투하거나 먼저 선제 공중조를 하고 나면 마무리랑 끝에 중간 핵심을 KF-21 모두 다 담당한다. 지상 공격, 공중전, 해상 공격까지 다 담당한다. 이렇게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은 뭐 공중전도 1대1 싸우는 게 아니라 다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뭐 어떤 편대를 가지고 가서 하는 거니까 예. 그게 이제 기술인 거잖아요. 아, 예, 그럼. 그러니까 약간 항공기 기술이 떨어지더라도 편대가 사이즈가 크면은 뭐 조금 더 힘이 센 거 아닙니까? 아, 단순히 편대 사이즈가 크다고 해서 그 힘이 세진 건 현대 공중전에서는 어렵고요. 편대 사이즈가 크기랑 관계없이 각 편대기들이 얼마나 정보를 잘 공유를 해서 협동 공격을 잘 수행할 수 있냐 이렇습니다. 가령 4대 비행기 4대가 있을 때 이거는 스웨덴에서 쓰는 전법인데 적기랑 4대4로 붙는데 앞에 2개는 레이더를 끄고 못 본 척해요. 근데 그 레이더가 끄고 앞에 적기를 못 본 척하고 뒤에 2대 중에서 하나는 레이더를 켜고 이 나머지 세대한테 야 저기 있다고 알려준 다음에 전혀 딴 데서 오는 그 나머지 한 대는 전혀 딴 데서 숨어 있다가 적 뒷방에서 쏘고 뭐 이런 식으로 협조 공격 그러니까 사냥 그 육식 동물들이 초식 동물 사냥하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 정보를 교환하면서 잘 그 협동 작전을 할 수 있나 이게 사실 공중전의 승패를 가르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 문의드릴게요. 저희도 한번 이 모임 그 대담이 한 번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한국의 국방력을 한 세계 6위 정도다라고 봤는데 뭐 여전히 뭐 그런 건가요? 아 그것도 논란의 소지가 있어가지고 사실상 10위권 아니라고 표현하는 게 좀 안전하고요. 왜 그러냐면 6위로 선정된 그 차트가 글로벌 파이어 파워라는 차트인데 요게 순위를 선정할 때 핵무기 보유 여부를 선정 요소에 넣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 핵무기 보유를 독립적으로 따로 떼서 선정을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이나 이런 데는 핵무기들을 가지고 있는데 인원이나 병력이 작아서 뭐 한국이나 일본이 더 높게 올라갈 수도 있고 이런 건데 그래서 약간의 논란이 있는 거라서 사실상 핵보유국 다음 국가 중에서는 일본과 함께 최고로 강한 국가지 않나 이 정도로 생각하겠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파키스탄, 그 다음에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다음으로 이제 한국, 일본 이 정도로 선택할 수 있겠죠. 파키스탄이 또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은 이거는 핵을 포함된 얘기군요. 아무래도 재래식으로만 하면 한국이 이제 5위, 6위 안에 드는 게 충분히 가능하나 핵무기를 그렇게 강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요거는 약간 해외에서 논란이 있거나 아니면 그 공신력이 100% 있는 건 아닌 순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요 인도 애들 뭐 돌멩이 들고 싸운다 그러는데 갑자기 왜 거기에서 인도가 나와서 제가 사실 깜짝 놀랐었거든요. 인도도 강군이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병력 수도 많고 첨단 무기 많고 핵무기도 많죠. 그렇군요. 네네.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이제 한국 제품들이 이제 막 이번에 우크라이나전 때문에 이제 사실 대세 상승을 맞은 거잖아요. 그럼 많습니까? 예. 아주 기회를 잡았는데 기회를 잡을 수 있던 요건은 한국이 방위 사업의 특징 그리고 유럽 방위 사업의 특징 요게 절묘하게 맞아들어서 유럽은 고꾸라 떨어지고 한국이 기회를 잡은 경우가 너무나 많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굉장히 큰 꼭지죠. 그럼요. 이것도 한 1시간 되는 짧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폴란드 입장에서는 독일제 무기를 사는 것이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무기를 사서 무장하는 거랑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겠네요. 물론 이것은 감정적인 거고 폴란드랑 독일의 관계는 한일 관계랑 전혀 다릅니다만 국민 정서가 분명히 싫어해. 근데 요것과 별개로 이제 공식적인 포멀한 이야기를 하자면 이 앞에 이야기는 제가 또 풀썰이 많으니까 다음번에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유럽의 방위 사업 자체가 규모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생산 능력 캐퍼빌리티가 너무 줄어들었고 독일 전차가 유명해서 독일 전차 레오파드 2가 뭐 몇천 대 이상 생산되고 수출도 많이 됐는데 수출한 대부분은 독일군이 사용하던 중고 물량을 개조해가지고 그러니까 중고차를 개조해서 판 것처럼 한 거고 생산 라인이 너무 줄어들어가지고 폴란드가 내년까지 줄라는데 줄 수 있는 게 너무 없는 거예요. 이미 폴란드는 독일에서 레오파드 2 PL이라는 전차를 수입을 했는데 우크라이나에 전쟁 났어 이거 빨리 더 보내줘야 돼 하니까 독일에서는 정해진 납기보다 당길 수는 없습니다 고객님 하면서 약간 거절을 했고 요 과정이 실제로 많이 독일뿐만이 폴란드의 방위사업 담당자들을
굉장히 심기를 건드리는 역할을 했죠. 그리고 독일도 어쩔 수 없는 게 주로 수출을 많이 하긴 했고 전차를 많이 수출했다고 하지만 냉전이 끝나고 수출을 하니까 라인을 그렇게 늘리지 않고 냉전 시기에 쌓아있던 중고 전차들을 약간 이제 수리하고 개조해서 파는 것만 하니까 신규 전차를 생산할 물량이 없고 신규 전차를 생산하려니까 이리저리 라인이 빠져서 그리스에서 뭔가 공장 부품이 와가지고 최종 조립을 해서 전차를 수출해야 돼. 그 공장이 나눠져 있다거나 이런 식의 상황이 너무 많아가지고 야 납기가 빨라야 되는데 어떻게 된 거야?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반대로 이제 냉정하게 이 균형을 잡고 말하자면 독일이 한국한테 승리한 이제 노르웨이 같은 사례는 폴란드는 야 빨리 줘 내년까지 당장 줘야 돼 이렇게 조건을 걸었는데 노르웨이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가지고 아 얘는 한 2026년 7년까지 우린 기다릴 수 있어요 하니까 독일이 이기고 요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납기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과 맞닿아서 납기가 빠른 국가들이 사실상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한국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도 전차의 경우는 지금 신규 전차 생산 공장이 없거든요. 다 수리하는 것만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다연장포, 뭐 비행기, 경공격기 이런 것도 비슷하게 한국만이 제대로 된 시간에 납기가 가능하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한국의 특징인 전시국가고 양산체를 갖춰야 되는 거를 우리 방위사업청과 국방부는 처음부터 요구를 하고 있어요. 작은 부품이라도 우리가 국산 무기를 만들 때는 야 라인을 전쟁 날 때 너희들 어떻게 굴릴 거야? 그 다음 부품 며칠치 가지고 있어. 요런 것들을 규정으로 하는데 요것들은 냉전 시대에는 누구나 다 그렇게 했지만 현재 열전 시대에는 그렇게 했지만 네, 미국과 소련이 대결하던 소련이 있던 시대에는 그런 냉전. 네, 그때는 누구나 다 야 전쟁 날 수도 있으니까 뭐 부품도 많이 비축해 놓고 이렇게 대량 생산 라인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다가 냉전이 끝나고 나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면서 무기 개발을 하고 비축해 놓는 게 한국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군요. 또한 한국군의 역할이 이 수출에서 아주 큰 역할을 했는데 사실은 이게 많은 논란이 되고 있지만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던 게 너무 급해 빨리 줘 할 때 한국군이 운영한 물량 일부를 한국군 장비에서 빼대주고 대신에 방위사업체들은 새로 생산한 무기는 한국군에 줘서 한국군이 이제 새로 생산한 무기를 받게 되고 그 납기를 빨리 받기 원하는 고객들은 빨리 받게 되면서 이게 서로 윈윈하는 관계가 있을 수 있죠. 요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찬반 논란이 많지만 저는 그것이 잘한 결정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차피 이제 우리는 꾸준히 쓰는 국방부에서 꾸준히 뭐 올해 뭐 예를 들어 50대 내년에 50대 뭐 이렇게 되는데 올해 50대 곧 받을 건데 그거 먼저 저쪽에 돌려주고 그냥 만들어 드릴게 하면서 신형 만들어 드릴게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혹은 한국군이 운영 중인 물량을 이제 중고로 이제